아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자, 그럼 첫 번째 포함되는 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히 방금 제가 3,600만 원짜리 뭐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정말 회사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만 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뭐 360만 원 달라 했든지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원금과 이자가. 그럼 그 이자는 우리 주거래 부수된 거니까 그냥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연불 이자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 보험료, 산재보험료, 가래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런 것들은 대가로 다 받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같이 과세 거래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적혀 있는 거는 자기 혼자서 발동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뭔가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 귀속되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세 표준에 우리 같이 포함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우리는 공급가액의 세율을 곱하지 공급 대가의 세율을 곱하지 않죠. 그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매출 애누리와 환입 할인. 우리 100만 원에 팔았는데 40만 원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60만 원에 부가가치세 부과해야지. 원거래 금액으로 부가세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이나 훼손 몇이 됐으면 그럼 물건값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 표준 넣어서 세액 이야기해. 그죠? 근데 그럼 도달한 후에 파손되면 그거는 산 사람 잘못이니까 우리는 판 거고 대가도 받고 부가세도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또 재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5번은 우리 계약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있죠. 연체 이자를 또 부가세 받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연체 이자는 그냥 말 그대로 금융 이자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고. 오른쪽 227페이지에 6번에 반환 조건부 포장 용기 및 반환 보조금 적혀 있죠. 전에 제가 예를 들 때 술박스 같은 걸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7번은 우리 봉사료. 우리 거래 금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있죠.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우리 8번에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그 부담하는 그 원재료에 대한 거는 우리는 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고. 또 우리 부동산 임대료하고 구분해서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있죠. 그거는 별도의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금융 면세고 우리 그 수도요금 이거는 다 면세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거고 마일리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거. 자, 전에 이거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대손금, 하자보증금, 그리고 우리 판매장려금. 우리 순서대로 하면 2번이 판매장려금, 3번이 하자보증금인데, 자, 대손금에 오버해서 가로 적어놨는데 얘 틀렸어요. 10년이에요. 10년. 채권 성립일로 10년이 경과한 날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 적혀 있는데 뭐 얘가 틀렸다고 욕할 건 아니고 사실 이거 올해부터 개정이에요. 올해부터 개정이라서 이제 10년까지는 해줘요.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얘를 못 받았다 이야기하는 게 5년이니까 쟁송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 부가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은 10년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장려금 있죠. 이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는데, 그런데 자, 장려금을 돈으로 주면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요. 그러면 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을 하면 이때는 간주 공급이 돼요. 사업상 증여. 자, 한글이 가수로 안 되네.
자, 사업상 증여가 되게 될 거예요. 돈으로 주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물건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해서 우리 과세 거래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품으로 거래처가 물품 잘 팔면 우리가 또 물건으로 한두 개 더 줄 수 있겠죠.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물품으로 더 줄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는 사업상 증여로 해서 우리 간주 공급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매 장려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도 해요. 물건 주고. 자, 이제 과세 표준 특례 계산이 있는데 이건 지금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비율을 따지는 건데 지금 우리 시험 챕터하고는 좀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벗어났어요. 다음 페이지에 토지와 건물 구축물을 일괄 공급할 때 이때도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벗어났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좀 필요한 게,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팔아요, 회사가. 그럼 건물 팔면 건물값, 땅값 구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땅은 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근데 우리 건물값 따로 땅값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총 얼마라고 팔았을 때 얘를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서 나눌 거냐, 그 이야기인데, 자, 우리 첫 번째가 우리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할 거예요. 비율. 우리가 판 금액을 가지고 구분을 나누게 될 거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는 우리는 기준시가로 갈 거예요. 우리 지금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 종합 우리 재산세하고 뭐 이런 것들 종합부동산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격 있죠. 그걸로 안분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장부 가격으로 한 후에 나중에 시가 나오면 다시 재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애죠. 근데 얘 계산할 때도 밑에 더 이상한 애예요. 건물 기준 시가에 곱하기 100분의 110하고 더하기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서 건물로 나누는 이런 계산이에요. 근데 혹시 나중에 뭐 대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하시든지 시태 공부하는데 얘를 좀 알고 싶다고 하면 오면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그런 말하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는 얼마를 발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금액이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챕터에다가 그냥 막 우겨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겸용사업자의 뭐 세액 계산 적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뒤에서 나중에 따로 볼 거니까. 자, 4번의 겸용주택에서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다 주택처럼 면세로 하고, 우리 상가가 더 크면 주택은 면세, 상가는 과세, 그렇게 비율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에서 볼 거니까 그때 우리가 보면 되고, 6번에 감가상각 자산의 자가 공급할 때의 간주 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제가 폐업시 잔존 제외할 때에 재고자산은 시가고, 그리고 고정자산이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는 그 우리 세법 용어라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건물이나 구축물은 우리는 1과세 기간에 우리 체감률 적혀 있는데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그리고 우리 기타 나머지 자산들은 25%다. 그런데 상각자산 아닌 나머지 자산은 우리 제가 재고자산 이야기했었죠. 시가로 과세표준을 삼는다고 적어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233페이지에 가서 이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자, 우리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물건을 팔면 우리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야 되죠. 그 10% 받아야 되는 그 행동을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세금계산서. 제가 세금계산서 맨날 TI라고 쓰고 있었죠. 그 약어가 텍스 인보이스의 약자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부가세 제도를 인보이스 제도라고 불러요. 그만큼 세금계산서로서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신용카드의 힘이었거든. 그런데 인보이스 제도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자기들 느낌은 크레딧 카드 제도 같은 느낌이. 근데 왜 부가가치세를 높이 사는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먼저 앞에 나서서 사업자의 매출까지 다 포착을 해서 사업자의 소득세들까지도 전부 다 포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10% 구조를 가져가서 우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다 잡히잖아요. 제가 얼마 팔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애국자죠. 카드를 그렇게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의 모든 소득을 다 포착할 수 있도록 지금 지갑에 현금 안 들고 다니고 카드 들고 다니고 국가가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신용카드 쓰면은 돈 깎아줄게. 그리고 사실 2,500 이상 써야 25% 이상 써야 돼요. 내 연봉에. 근데 처음에 했더니 국가도 몰랐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끌고지를. 그래서 빚쟁이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좀 더 공제해 줄게. 원래 15% 공제를 해줘요. 25% 초과한 거에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건 30% 해줄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죠. 나중에 계산해 보면 방금 제가 15% 30%가 엄청 큰 것 같죠. 그거에 내가 맞는 세율 6%. 그러면 엄청 크지는 않아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뭐 나한테는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원래 이거 없애려고 할 때 국민 더 꼬시려고 당신들 전년 대비 더 쓰면 더 해줄게. 그랬더니 진짜 더 많이 썼어요. 저는 그런 제안을 내는 국가도 신기하지만 쓰는 국민도 신기하게 느낌이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드 제도가 완전히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주려고 버리려고 했더니 이제 그 제도 없애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자기를 위한 건 줄 알고 안 된다고 반대해가지고 지금 아직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공부해야 돼요. 그때 없어졌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할 건데. 그게 제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절대 못 없어요. 그걸 없애야 될 때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대통령 선거 있었고 국회의원은 찍소리도 못해요. 지금 또 이제 선거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없애자는 말을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서공연에 또 추가로 또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책 살 때 인터넷 보면은 도서공연 그거 할인율 적용하겠습니까? 창 뜨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책을 사야지 그걸 보죠. 그죠? 그런 창이 뜨는 게 그쪽으로 유도하면 더 해줄게. 왜냐면 지금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 쓰면 40% 해줄게 하니까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어요.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전통시장 일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카드 쓰면 거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통시장의 금액이 떠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잖아요. 세계에서 땅덩이가 좁아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외국 사람이 하던데, 근데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카드가 참 대단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세금 계산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잘 사용은 하고 있어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없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세금 계산서를 하나의 역할만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오른쪽 아래에 우리 전에 그 스마트 해가지고 할 때 청구, 영수 이렇게 아래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 세금 계산서로 청구서의 역할도 하고 영수증의 역할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품목들이 막 적혀 있잖아. 그럼 얘는 이 품목에 대한 거래 명세서와 송장의 역할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그 항목을 보고 얘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많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래 보시면 세금 계산서 역할에 송장 역할, 청구서 역할, 영수증 역할, 그리고 기초 증빙에 대한 역할도 하고 나중에 다른 세법들의 적격 증빙으로서의 역할들도 전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영수증 따위라 그랬죠. 제가 어디 세금 계산서와 함께 놓으려고 그럴 수는 없어요. 큰 기여는 했지만, 그죠? 장영실이 왕이 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세금 계산서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하는데
자, 우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불가 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간이과세를 포기해야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절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과세자의 소매업 등 영위 사업자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건 조금 표현 잘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자가 있고 처음부터 발행을 안 해주고 있다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못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 구분하면서 볼 거예요. 이제 우리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소매업 등 영위 사업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는 거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사람이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뭐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인 거고.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가 우리는 그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꼭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공급자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한데 그런데 상호 성명은 공급자 거만 필요하다라고 했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래 임의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과세표준하고 세액은 알아야 되니까 공급가액과 세액하고 그리고 공급 시기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작성 일자가 필요해요. 그럼 공급 일자,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걸 가지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다라고 해서 우리 불공제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는 처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때 또 이제 얘가 새롭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이 누락됐대. 그럼 별 문제 없는데 공제되면 그게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기억을 꼭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아래 일반 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두 개 적혀 있죠. 둘 다 세금 계산서예요. 둘 다 좋은 증빙이에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적 장치로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전자적 장치는 법인 사업자는 전부 다 의무고 개인 사업자는 3억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경우가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의무자가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공급 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돼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한 그 금액의 1% 1,000만 원이면 10만 원, 1억이면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때려야 말 듣지. 그죠? 처음엔 2%였어요. 아니 미발급 가산세로.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종이라도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부가세법은 자리 잡아야 되니까 시끄러. 그러고 2% 다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빨리 차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정말 한 2년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늦게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너무했지 그러면서 1% 자기 스스로 내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예 미발급한 거야 발행한 걸로 인정 안 해 해서 2% 다 때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구나. 이제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이야기하고 하는 건 인터넷 찾아서 만약에 검색을 하신다면 2020년 거만 봐야 돼요. 그것도 4월달 이후 거만. 그 이전 거 보시면 세율도 틀리고 가산세율도 틀리고 감면율도 다 틀려요.
왜냐면 올해 2월달 시험 본 것까지도 작년 거 기준으로 했거든. 그래서 아예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율은 감면율은 전부 다 틀려요. 올해부터 바뀐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거 보시면 안 돼요. 옛날 거 보면은 분명히 저와 같이 공방으로 계산했는데 틀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답안지도 보면 옛날 그때 기준 적혀 있으니까 답이 틀려요. 자, 그럼 우리 235페이지에 오른쪽 그 위에 암령 처리된 곳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전송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자, 줄 거 놓고 꼭 기억을 하세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안 하고 하루 지난 순간 바로 가산세 대상이에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걸 공부할 거예요. 다음 날까지 안 했네? 그럼 너 늦게 발행했어. 근데 무작정 늦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느 기간까지는 늦게 했고 그 기간 지나면 전송 안 했어. 이렇게 할 기준을 가지고 가산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알아야지. 다음 날까지인데 발급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며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자, 원칙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 게 원칙일까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 공급 시기에 하는 거지. 그죠?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재화를 인도할 때죠. 그래서 그때 발행을 하는 건데, 자, 발급 시기 특례라고 적혀 있죠. 후발급 세금계산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죠. 자,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발급에 대한 이 기간을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 공급을 했어요. 공급한 날이 예를 들어서 자, 공급하기 전에 1개월간 공급한다고 볼게요. 2월 달로 쓰면 헷갈리겠다. 자,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해요. 거래처에. 자, 그럼 우리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건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1역월이에요. 1역월이라는 말은 그 달에 있는 것만 합치는 거예요. 그 달에 있는 것만. 다른 달 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거래 내용을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할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나머지 두 번째 거 7월 1일부터 7월 15일 것도 날짜는 그 월의 말일자로 해서 8월 10일까지 발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10일날 하라는 게 아니라 발급 기한이라 그랬죠. 이날까지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초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계속해서 거래처에 전화할 거예요. 금액 맞추고 세금계산서 맞춰가지고 월초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5일 안에 끝내자 이렇게 서로 정해가지고 이건 다음 달로 넘기자 뭐 이런 서로의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번 발행해 주는 건 번거롭잖아. 그럼 한 달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한 달치라는 게 기간으로 한 달이 아니라 그 달 것만 우리가 같이 표현하는 걸 1역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해 것만 그 1역년이라고 하고 그 달 한마디로 보이는 그 달 것만. 왜냐하면 이걸 길게 잡아버리면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과세 기간이 넘나드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은 넘나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TAT 2급을 위해서 생각을 하나 해주실게. 공급한 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3개가 나와 있었다면 그러면 매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나오는데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써야 돼요. 15일이라고 이날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날짜를 7월 31일로 잡아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막 7월 1일, 7월 15일 쓰는 순간 제가 쓰는 말로 땡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일자로 작성일자를 내서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거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3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왔어요. 너 물건 하나만 팔았는데도 너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저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마치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쫙 그렇게 되어서 사실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한 걸로 그냥 인정해줘요. 대신 공급 시기가 마음대로 눈 놔두면 안 되겠죠. 진짜 6월달 공급한 거는 6월달 걸로 해서 이때까지 해줘야 되지 7월달로 하면 위기 예정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런 거는 이제 거래처와 같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여월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회사에 전해가지고 우리 물건 좀 알아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그럼 발행해 줄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처를 하나 날린 거예요. 자, 우리 선발행 세금계산서 자, 옆에다 적어두세요. 가능하다. 가능해요. 자, 근데 단순하게 가능하다만 아니고 자, 이렇게 먼저 기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미리 받았다면 계약금만 받고 물건 안 넘겼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근데 계약금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돈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도 돼요. 돈 안 받아도 물건 팔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지만 넘겨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일주일이 넘었어요. 넘어도 약정에 의해서 돈 나중에 받기로 계약을 했다면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돼요. 나중에 다 읽어보면 결국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방금 그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필요한데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하냐면 회사에 품위서 올릴 때에 세금계산서를 올려야 되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지금 회사가 물건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고 다른 곳이랑 비교해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할 건데 그 품위서 속에 들어가야 될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는데 방금 싫다며 그럼 나한테는 안 팔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들키면 혼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일단 상대방한테 발행해서 우리 미수금이나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죠. 그랬다가 상대방이 이제 실제로 안 사잖아. 아니면 연락이 없잖아. 그럼 연락을 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자라서 옛날처럼 전화해가지고 찢읍시다 이런 이야기 못해요. 옛날엔 전화해서 서로 찍고 새로 보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결정이 안 됐으면 다음 넘어가니까 우리 취소되는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날릴게요라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날려버리면 돼요. 계약의 해제로. 그래서 우리는 선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선세금계산서도. 그래서 만약에 선세금계산서인데 돈 받고 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 받고 물건을 아직 안 보냈는데 그냥 돈 100만 원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11번 매출과세로 100만 원에 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그럼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 될 거고 나는 돈을 지금 받으면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해도 돼요. 부가세법도 받아서 준다는데 기분 나쁘고 전혀 없잖아. 그럼 이때 지금 회계상으로 봤을 땐 수익인시 시점인가요? 지금 돈부터 받았다 했잖아. 지금 그 물건 인도한 시점이 아니죠. 수익인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컴퓨터는 제품 매출 적혀 있을 거지만 여러분이 선수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회계상에서는 계약금 받는 거잖아요. 미리. 그죠? 그래서 선수금 바꿨다가 나중에 얘 돈 받으면 일반 전표에서 지우고 제품 매출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약금 받았다가 시험 문제에서 내가 내 사정으로 물건을 못 주게 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돼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도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쳐야 되겠죠. 그럼 이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저거예요. 다른 거는 분계 똑같은 거 취소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치면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고 제품 매출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리 하고 생각했다가 우리 선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취소되는 순간 저 분계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돈 받았던 거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계 수정 안에서 실수 좀 많이 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된다까지 보시면 되고 아래 4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제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우리는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발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우리 전송을 국세청에 전송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는 의무도 면제되게 돼요. 5년간 보존, 왜냐면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서버에 세금 계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관장은 우리 이야기 아니지만 세관장도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줘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우리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협력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죠. 매출처별은 안 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는 면세사업자도 있다. 그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자, 영수증은 우리 교재도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융등록기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적혀 있죠. 우리 승차권도 영수증 역할을 하죠. 우리 뭐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아래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자, 이게 간이가사이자 및 다음 사업을 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아래에 여객 운송의 그 전세버스 운송 사업하고 기타 쪽에서 비구의 칸이 나눠져 있죠. 그죠? 오늘 비구 칸이 거기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이 위쪽은 평소에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고 영수증 줘도 되는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면 그때 발행해주면 되는 사업자. 아래쪽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래도 못하는 사업자. 그냥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객 운송에서 기타라고 적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기타가 우리 택시, 항공권, 고속철도, 우등고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등고속. 지금 기타라고만 적었는데 얘들은 과세 사업자들이에요. 우리한테 부가가치세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래도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예요.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출장 가는 거면 다른 쓰는 돈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쟤는 공제가 안 돼요. 자,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저것들하고 목욕, 이발, 미용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적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안 시켜도 외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과세 거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죠. 제가 우리 부가가치세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 공제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하죠. 그럼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영수증 따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카드 다 받잖아. 그럼 이제 걔네들 추려내는 작업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데 어디 카드 따위가,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게 돼요. 지금은 이제 구경한 거예요. 근데 별거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문제는 왜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크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242페이지에 매입세 공제로 가서 자, 242페이지 242. 자, 공제되는 매입세 첫 번째가 재화의 용역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한마디로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리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근데 그 조건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이 표현은 두 번째 거 사용될이라는 건 안 썼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 유무에 대한 게 어느 게 적혀 있는 것들이 나와요. 얘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그거 가지고 딴짓거리 하면 부가세법은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죠? 너 이거 팔아버렸어 할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증공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가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할 거예요. 대신 매출세액 창출을 하지 않는 거에서는 쪼잔하게 다 따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얘는 매출세 사용 안 되었어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 적혀 있는데,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빼주는 거. 우리가 매입세액은 원래 원칙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아닌데도 빼주는 거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혀 있는데, 이 등이 신용카드와 친구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체크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이런 애들 있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기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거예요. 정말 세금계산서하고는 급이 틀리죠. 그리고 이 글자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어제 본 기억 안 나요? 어제 과세사업자 사이에 면세사업자가 껴서 최종 소비자가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얻는 매입세액 이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제 매입세액 이야기 썼죠. 걔가 지금 세금계산서 아닌데도 매입세액 있다고 해서 빼줄 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243페이지에 재고 매입세액,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필요 없는 건데 시험에서 혹시 여러분 볼까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가면 간이과세자를 배척하게 될 거예요. 왜 간이과세자를 배척하게 되냐면, 첫 번째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는 멀쩡하면 금방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원래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죠. 그러다가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순간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매입세액 계산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는 순간 다시 계산해가지고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싫어해요, 사무실에서. 굳이 꼭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재고 매입세액 공제예요. 다음 4번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신기하죠. 중고자동차라든지 고철 이런 것들은, 자, 고철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과세품이죠. 그럼 폐지는 과세죠. 자, 방금 제가 말한 고철, 폐지, 면세품에서 본 적 있나요? 그럼 일반 소비세니까 다 과세라니까. 그럼 과세품인데 고물상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부가세 받을 수 있나요? 고철 가져다 준 깡통 가져다도 못 받죠? 그러면 우리가 준 적은 없잖아. 그런데 그 사업을 좀 육성화도 하고 활성화시켜 주려고 이것도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예요. 그게 우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고, 5번은 안 받아도 돼요. 면세사업 쓰는 걸 과세사업에 쓰면
그만큼 전환시켜서 매입세 공제해 줄게. 과세사업에 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이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걸 우리는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미수치.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니까 얘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이 세금계산서에서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누락하거나 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근데 뭐 아래쪽에 뭐 다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불공제 매입세액 그 적혀 있는 거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컴퓨터에. 우리 그 불공제 사유에 보면 그럼 누락이라는 뜻은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착오에 의한 거는 빠뜨린 게 아니죠. 이해가시나요? 착오라는 건 제대로 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공제해줘요. 그래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 아직 착오에 의한 거는 제대로 된 거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는데 근데 이걸 제대로 제출 안 하면 따끔하게 혼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아래에 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을 볼게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게 우리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거고. 자, 그리고 우리 4번의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구입 사올 때도 유지 고치거나 기름 넣을 때도 그리고 임차 렌트카 회사에 빌릴 때도 전부 다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 교재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적혀 있는데 비영업용은 업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으로 볼 거고 이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이 정원 8인승 이하. 그래서 이런 표현 제가 썼죠. 9인승 이상은 공제된다고. 또 그 아래에 100이랑 1000cc 초과. 그러면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대상 차량이 아닌 거고 오토바이는 125cc 초과. 그리고 우리 전기차는 왜 적은지 모르겠지만 12kW.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전 전기차를 몰라서 그런지 12kW가 얼마 정도의 출력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적혀 있어요. 엊그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전기차는 저도 관심은 있는데 죽어도 안 산다라고 규정한 게 저는 고속도로를 많이 다녔는데 그 충전할 때 보면 아저씨도 세워놓고 충전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며. 차가 한 30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도 전부 다 빈둥거리면서 기계를 보면서 아 이거 1시간 40분 남았네 그러고 있더라고.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난 죽어도 안 산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6분이면 90%를 충전하는 그런 게 뭐 나왔다고 기사 나오는 게 그 정도면 나도 사지. 물론 싸다면. 그죠? 전 차를 좋은 거 사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전 픽업 트럭 사고 싶은데 서울이 주차 공간이 안 좋아서 제가 많은 픽업 트럭은 큰 트럭 사서 속초에서 타고 다닐 거예요. 위 트럭 뒤에 텐트 치고 잘 거예요. 자, 이제 245페이지에 5번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우리 접대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계산서 받았어요. 접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지금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 준 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공제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면세사업 관련. 면세사업 관련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고, 그죠? 토지 관련 매입세. 이거 우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래 동그라미 보시면 1번은 토지 취득이나 형질 변경, 우리 공장 부지 택지 조성에 관련된 것들. 지금 형질 변경시키거나 이런 업종들이 전부 다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건데 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돈들을 전부 다 우리가 토지라고 처리할 거거든. 회계 처리를.
또 이번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철거 관련된 비용 매입세액들. 철거업체도 과세사업자잖아. 근데 그 건물값도 우리는 토지라 할 거지만 철거비도 토지라고 할 거죠. 그래서 얘를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고, 그리고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토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나중에 얘 팔 때 면세로 팔리거든. 부가세를 창출 안 하기 때문에 토지라고 처리되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는 거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하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아래 보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해준다. 근데 그때는 공제받으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봤고,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뒤에 실기자와 같이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기분 좋게 이 마지막 시간을 매일 매출 전표를 하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켜두시고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